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주부터는 등교에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와 촌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는 촌락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도시다. 촌락은 주로 1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지만 도시는 2차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을 도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을 도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촌락을 배우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는 그래서 촌락에 대해서 어떤 재화는 물건을 얘기하겠죠. 재화나 서비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촌락은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많겠고,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을 1차 산업이다. 그걸 가공하는 걸 2차 산업이다. 그것을 이제 판매, 서비스하는 걸 3차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에다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1차 상품을 도시에 제공하는 것이 촌락이다. 또 요즘에 촌락은 자연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의 휴식이나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겠죠. 자, 지금은 예전에는 도시와 촌락이 다른 지역으로 했는데 지금은 도시와 촌락을 이렇게 묶어서 도농통합시가 95년에 출현하면서 많은 지역들이 그 주변의 도시와 농촌 지역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도시와 농촌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기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서 하나의 지역이다. 그 전까지는 도시하고 농촌은 다른 지역이다. 이런 개념에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기능을 주고받고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인접 도시하고 인접 주변의 촌락들, 농촌들은 하나의 지역으로 본 의미에서 9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도농통합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도 가끔 나왔죠. 도농통합시는 언제부터? 90년대, 그냥 우리가 90년대에 이런 도농통합시가 출범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도시와 농촌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을 도시에서 우리가 많이 받겠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정주 생활권으로 묶어서 농촌에 살면서도 우리가 의료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은 걸 정주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를 선생님 한번 써봤는데 농협에 가면 하나로마트가 있죠. 이 하나로란 뜻이 도시와 농촌이 하나다. 하나의 생활권이다. 하나의 지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의 농산물을 도시에서 팔 때 농협에서 마트 이름을 이렇게 하나로마트다 이렇게 지은 것도 도시와 농촌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하나의 지역이다. 그러면 우리 전주와 완주도 전주가 우리 중심 도시고 완주군이 전주 주변에 있는 전주에 이렇게 농촌이 되겠는데 뜻도 같죠. 온전한 고을이란 뜻이고 완전한 고을이란 뜻이고 그래서 전주와 완주는 같은 지역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주와 완주도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전주 완주하고 청주 청원하고 두 개의 지역만 통합이 안 됐었는데 청주 청원이 2014년도에 통합이 되고 우리 전주 완주는 이때 통합에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전라도가 이렇게 조금 뭔가 국가에 통합하면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주민들이 좀 단결하는 모습이 좀 적어 보이는 게 문제죠. 전주 완주도 언젠가는 통합이 되겠죠. 꼭 통합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가 이제 시대적으로 도시의 발달을 보게 되면 일제이전기에도 우리가 한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도 도시였겠죠. 도시라고 하면은 한양에는 왕이라든지 신하라든지 이런 관료라든지 그걸 지키는 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이런 서비스하고 살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다 그랬죠. 그래서 일제이전기 때는 주로 이렇게 도읍지라든지 각 고을의 어떤 중심지들 이런 것들이 좀 도시적인 색채가 있었고 정식의 도시는 일제 때부터 1914년도에 일본이 도시 그때는 이제 부라고 그랬죠. 시가 아니고
한성 부, 전주 부, 이렇게 부로 승격되면 그게 이제 도시가 됐겠죠. 그래서 일제 때부터 이런 근대적인 도시들이 시작이 되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식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개발한 쪽이 더 도시가 더 활발했겠죠. 그래서 전주나 광주보다도 군산이나 목포 이런 것들이 호남 지방의 식량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개발해 가지고 전주나 광주보다도 목포나 군산이 더 먼저 도시가 됐어요. 1914년에 군산이나 목포는 그 당시에 부로 승격이 돼서 도시가 됐고, 전주나 광주, 대전 이런 것들은 나중에 1935년에 부로 승격이 되면서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도시의 역사는 이런 항구 도시들이 더 길고, 처음에 1914년에 우리가 이렇게 도시 제도를 시작할 때 서울, 평양, 대구, 내륙에 있는 것들은 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9개가 항구 도시들이 부로 승격이 돼서 저 항구 도시들이 훨씬 많았단 얘기죠. 우리 식량기지, 식량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일본이 항구를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항구 쪽이 도시화가 먼저 되고 많이 됐다. 그렇게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북지방은 이쪽에서는 일본이 청나라를 쳐들어가고 중국을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병참기지화하면서 이쪽에 광공업이 발달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도시가 발달이 되겠죠. 뭐 청진, 성진, 원산 이쪽으로 함흥, 흥남 이쪽으로 해가지고 일제 때 공업화가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도시화가 됐겠고요. 그 다음에 광복 직후에는 북한으로 이제 동포죠. 북한 동포들이 남쪽으로 광복하게 되면서 주로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왔겠죠. 북한 동포들. 뭐 일제 때는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북한이 광공업이 발달되니까 일제 때는 남에서 북한 쪽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된 우리가 통일이 아니고 광복을 맞이하고서는 북한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향으로도 가겠지만 주로 서울로 많이 갔겠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뭐 해외로 많이 나갔던 사람도 귀국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울이 광복 직후에 갑자기 사회적 증가라고 하죠. 이렇게 출생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입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걸 사회적 증가다. 사회적 증가가 많아가지고 서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슬럼화 됐다 할까요? 과밀화 됐다 할까요? 서울이 이때부터 인구가 막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60년대 이후부터는 공업화하게 되는데, 공업화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도시의 발달이 이런 공업화가 된 지역들 도시가 활발해지겠고, 그 다음에 70년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공업화하면서 우리나라 국토 개발을 하게 되는데 각 지역의 거점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광주가, 충청도에서는 대전이,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경상도에서는 대구와 부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서 이런 대도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공업화된 남동 임해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도시들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많이 성장하면서 서울 주변, 이제 서울이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 주변의 유성도시로 사람들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위성도시의 발달들이 급속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작은 중소도시들은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대도시로 이렇게 가면서, 도시화가 처음에 60년대, 70년대 진행될 때들은 도시들은 무조건 다 인구가 막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대도시로 여전히 가고 지방의 중소도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침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도시들이 가끔 요즘에 시험에 잘 언급이 되니까, 자, 1기 신도시는 우리가 90년대 노태우 대통령이 뭐 300만 원인지 몇백만 원인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을 잡겠다. 이런 공약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되죠. 일산은 이제 성남에는 고양, 성남에는 분당, 그 다음에 고양시의 일산, 이렇게, 그 다음에 상본, 평촌, 중동, 이렇게 부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이런 데들의 신도시를 만들게 되죠. 이 당시 신도시들은 좀 대규모로 만들게 되죠. 대규모로 여기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을 잡겠다, 주택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분당이나 일산이 이런 데다가 뭐 서울보다도 강남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또 아파트 동간의 간격을 널찍하게서 쾌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데들이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강남보다도 훨씬 집값이 싸면서 쾌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얘들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또 강남이 집값까지 올리는, 그래서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주택난이 심했으니까 이거에는 좀 도움이 됐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서울까지 도로를 크게 서울까지 도로를 냈지만, 사람들이 부자들이 모이면서 모두 자가용을 뭐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면 출근 시간에 한꺼번에 모이다니까 길을 아무리 크게 냈어도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해지겠죠,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아파트를 한 군데다 몽땅 지었더니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겠죠.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집값이 싼 지방 이렇게 경기도로 나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통체증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하니까 2기 신도시부터는 이제 좀 작은 규모로, 소규모로 여러 군데 분산해서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도시에는 그래도 1기 신도시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죠. 언제 했냐면 90년대. 그래서 90년대 말에 가가지고는 이런 신도시들이 완성되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신도시들을 이렇게 막 지어놓고 보면은,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제 수백만 원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제 분양받아서 나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겠죠. 서울의 인구가 그동안에는 막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것은 이렇게 주변에 신도시로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그래서 교통체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로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아직도 판교, 광교 유명하죠. 뭐 이런데 분양만 받아도 몇 억씩 시세 차익이 생기고 그렇죠. 어디까지 했냐면 아산은 충남, 천안 옆에가 아산이죠. 아산이나 도안 같은 데 이렇게 충남까지도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경기도 벗어나서까지. 3차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현재 최근에 발표돼 갖고 여러 곳에 또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울 주변에 이렇게 위성도시나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경기도의 인구가 이제 1300만 가까이 육박하겠네요. 경상도 전체를 합치는 게 한 1300만 정도 되고 전라도가 한 500만 정도 되니까 경기도의 인구가 이렇게, 서울이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가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의 발달을 쭉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60년대. 우리 60년대 보면은 우리 전주도 우리나라에서 꽤 상위 랭킹에 이렇게 속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주가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게 되는데, 70년대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 전라도에서는 전주 광주가 그래도 큰 도시였었는데 광주에다가 70년대 성장 거점 도시로 지정을 하고, 충청도에서는 대전의 성장 거점 도시를, 그 다음에 경상도는 두 개를 만들죠. 대구와
부산을 성장 거점 도시로, 충청도에서는 대전을,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이렇게 성장 거점 도시로 해서 이런 성장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이제 이렇게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여수까지 이것을 우리가 남동 임해공업지역 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공업화, 특히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이쪽 항구 조건에 유리한 남동 임해공업지역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또 이 공업지대들도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점 개발하게 되면서 대도시, 그 다음에 공업화되면서 중화학공업이 발달되면서 이런 공업도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서울 주변에 유성도시들, 경기도 서울 주변에 있는 유성도시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들은 이렇게 대도시, 그 다음에 공업도시, 유성도시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적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심도시, 중심지로서의 도시. 도시는 이제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그 도시의 기능에서 보면은 그 중심지라는 것은 도시는 그 주변 지역에 뭘 하는 것이 도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냐면 도시라는 도시 자체 내에도 하겠고 주변의 지역에도 하겠죠. 재화, 물건을 만들어서 농촌이나 자기들이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도시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변 지역에 제공해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게 도시다. 그 다음에 중심지이론. 중심지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상에서 우리가 도시가 중심지라고 그랬죠. 도시가 어떻게 분포하는 것이냐, 어떻게 도시가 분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이걸 나타내는 게 중심지론이 되겠네요. 중심지론은 저기 그림을 봐가면서 하죠. 이게 이제 중심지론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정육각형,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도시 체계를 제일 작은 도시를 우리가 이제 고창읍이라든지 부안읍이라든지 이런 읍을 제일 작은 중심지라고 하면 좋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구 5만이 넘어서 시로 승격이 돼야 도시라고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도시가 이제 5만 정도 되면은 이런 게 이제 가장 작은 도시가 되겠죠. 이 작은 도시는 이렇게 이 정육각형의 배우지, 이 정육각형 안의 지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고 사는 게 이 도시가 되겠죠. 이 도시는 요 육각형 안에다가 물건을 팔아먹고 이렇게 사는 도시가 되겠죠. 여기서 그림상으로는 K 중심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K 중심지를 인구 5만짜리 도시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간이 다 평야고 사람이 골고루 산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이런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도시들이 그냥 막 붙어 있으면, 우리가 슈퍼가 여러 개가 한 곳에 붙어 있으면 서로 경쟁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 슈퍼들이 다 같이 망해버리겠죠. 그러면 이런 슈퍼든 도시든 우리가 공간상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경쟁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분포를 시켜본 것이 이 중심지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육각형의 이렇게 배우지를 가지고 서로 배우지가 겹치지 않고, 즉 경쟁하지 않고 이렇게 분포를 시키면 가장 합리적이다. 정육각형마다 이렇게 도시를 하나씩 5만짜리 도시를 만들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 중심지들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거다. 물론 이제 인간 이전에 벌들도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죠. 정육각형망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애벌레 하나씩 키워서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은 쾌적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인간 이전에 벌이나 이런 거미나 이런 것들이 벌써 정육각형만으로
공간을 분할하면 가장 효율적이다는 걸 알았겠죠. 인간은 이제 이걸 1950년대 와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발표하면서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중심지들이 정육각형만. 그러면 이제 5만짜리 도시가 있으면 우리 중심지들은 이제 그 가운데 K 중심지 다음에 뭐가 있나요? B 중심지가 있죠. B 중심지는 이 점선으로 된 육각형 이렇게가 되겠죠. B 중심지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육각형. 그러면 요 중심지나 사이즈가 같겠죠. 우린 전라북도에서 보면 5만짜리 다음에 이제 군산이나 익산 같은 30만짜리 도시라고 우리가 해두겠죠. 이런 30만짜리 도시들이 이렇게 정육각형 똑같은 사이즈의 정육각형마다 이제 30만짜리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30만짜리 도시들. 이것은 이제 K 중심지가 가장 하위 중심지였었죠. 5만짜리 도시. 그 다음에 2차 중심지였던 B 중심지는 이제 2, 30만짜리 이런 도시들. 그래서 얘네들도 정육각형망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이 가장 하위 중심지, 이놈이 그 다음 차 중심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6개로 연결되면 이제 G 중심지는 이렇게 큰 육각형, 이렇게 큰 육각형이 이제 G. 그러면 이렇게도 큰 육각형이 또 G가 만들어지겠죠. 또 이쪽에도 똑같은 육각형을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도 G만한 중심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 전라북도 이제 전주급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주가 인구 65만짜리, 군산이나 익산보다는 한 계층이 더 높은 중심지가 되겠죠. 이렇게 중심지는 레벨이 있죠. 체계,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차 중심지, 우리 전주 같은 중심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차 중심지, 그 다음 차 중심지, 이렇게 중심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중심지의 체계다. 중심지의 어떤 중심지는 계층을 나타내고 있다. 계층 구조에 있다. 이런 지중심지들이 또 6개로 이렇게 묶게 되면 그 사이에는 G보다 한 레벨이 더 높은, 그러면 이제 뭐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광역시급들이 만들어지겠고, 또 이런 광역시급들이 이렇게 똑같은 광역시급들이 또 6개로 연결되면 그 사이에는 더 큰 서울과 같은 중심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중심지는 공간이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계층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중심지는 정육각형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중심지는 정육각형망으로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누는 게 정육각형이다.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정사각형보다는 정육각형이 배우지를 더 넓게 이렇게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정육각형의 배우지를 정육각형망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중심지들은 작은 중심지, 5만짜리 중심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6개로 묶게 되면 2, 30만짜리 도시들, 그런 게 또 6개로 묶이면 60만짜리 전주급의 도시들, 그런 게 또 6개로 묶이면 더 큰 레벨의 광역시급들, 그런 것들이 또 6개로 묶이면 그거보다 더 큰 상위 레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체계를 갖고 있다. 아니면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큰 중심지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심지는 서울이 되겠죠. 뭐 이렇게 큰 중심지는 수가 적겠죠. 아까 작은 육각형에 5만짜리 도시들이 들어갔죠. 이렇게 작은 육각형은 이제 작은 면적만 있어도 중심지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뭐 숫자가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6개로 연결되면 그거보다 한 레벨이 더 높은 것들은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큰 중심지보다는 작은 중심지가 수가 더 많아지겠죠. 배우지가 보통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작은 육각형하고 이렇게 큰 육각형하고 면적의 비가 1대3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이렇게 3배씩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끔 큰 중심지로 갈수록 3배씩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능이 다양하다. 뭐 서울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상점 같은 것도 중심지로 볼 수가 있는데 뭐 백화점도 중심지고 슈퍼도 중심지고 하면은 백화점이 훨씬 많은 것들을 팔죠. 그러면 백화점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팔면 기능이 많다 이렇게 보고, 슈퍼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라면이나 이런 걸 판다면 그게 슈퍼의 기능이 되겠고, 백화점은 가보면 그런 것도 팔지만 이제 가구도 팔고 전자제품도 팔고 비싼 옷도 팔고 다이아몬드도 팔고 시계도 팔고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의 기능이 훨씬 더 다양하겠죠. 이렇게 큰 중심지. 서울은 우리나라의 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판매하고 그렇죠. 전주에서 없는 것도 많이 팔죠. 그래서 큰 중심지로 갈수록 기능이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도시는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심지를 우리가 1차 중심지다 그랬죠. 서울이 되겠죠. 그러면 서울은 우리나라 남한 전부를 배후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서울 혼자 가장 큰 중심지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2차 중심지는 원래 부산 정도,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제 평양 정도가 2차 중심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산, 지금 뭐 인천도 많이 커져서 300만에 육박하니까 뭐 부산, 인천, 평양 이런 걸 2차 중심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은 그냥 부산도 광역시고 그러니까 부산이 2차고 그 밑에 광역시들이 3차 중심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묶었어요. 2차와 3차를 묶어서 그냥 2차 중심지로 편의상 이렇게 나눠봤고, 이건 꼭 뭐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거 방식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3차 중심지는 뭐 좀 100만이 조금 안 되는 50만 이상의 도시급들, 그 다음에 20만에서 50만 사이의 이런 도시들을 4차 중심지. 우리나라 이제 도시로 보면 5만짜리 도시가 가장 적죠. 그래서 가장 하위 계층의 도시. 근데 우리가 읍이라고 하면은 이걸 촌락이냐 도시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읍들을 가보면 이게 도시로 선생님은 보죠. 이런 걸 도시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시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는 도시로 본다고 그랬죠. 도시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죠? 도시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고 가옥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게 도시라고 그랬죠. 그럼 뭐 읍 소재지 같은 데 가보면 주로 2, 3차 산업에 종사하고 가옥이 모여가지고 뭐 한 3만 정도만 해도 많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시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만 이상을 그냥 편의상 도시로 분류를 했는데, 학문적으로 보면 읍소재지나 면소재지까지도 일부 도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도시를 체계를 나눠볼 수가 있겠고, 같은 큰 중심지가 배후지도 넓고 기능도 다양하고, 대신 이제 큰 중심지는 숫자가 적겠죠. 작은 중심지들은 적은 육각형마다 이렇게 도시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수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를 비교하는 것도 가끔 문제로 많이 우리가 꼭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죠. 큰 중심지와 작은 중심지. 뭐 서울이라는 친구는 이제 큰 중심지가 되겠고, 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작은 것들은 5만짜리 도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읍이라든지 김제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이런 시들이 가장 작죠. 근데 그거보다도 뭐 고창읍, 부안읍, 뭐 이렇게 봉동읍, 삼내읍 이런 친구들은 더 작은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읍도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하지 않지만 도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큰 중심지와 이렇게 작은 중심지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재화를 제공하는 것들을 중심지라고 했으니까 뭐 슈퍼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심지가 되겠죠. 도시도 중심지지만 물건을 살 때는 백화점, 그 다음에 뭐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것들도 중심지가 되겠죠. 뭐 백화점하고 요즘에는 슈퍼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편의점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되겠고, 서울과 같은 큰 도시와 저기에 남원 같은 작은 도시를 이렇게 비교해서 봐도 되겠죠. 큰 도시로 갈수록 이제 수는 적다고 했고요. 대신 기능은 많다 그랬죠. 서울이 작은 도시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하겠고, 백화점이 편의점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중심지 간의 거리는 큰 놈은 큰 육각형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중심지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겠지만, 작은 도시는
작은 육각형마다 있으니까 거리가 가깝겠죠. 그 다음에 백화점과 같은 고차 중심지는 슈퍼보다 이건 도시를 중심지를 꼭 도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점 갖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백화점 한 번에 구매액이 슈퍼보다 많겠죠. 슈퍼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 갈 수 있고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백화점 가가지고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오기에는 좀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한 해에 한 번 갔을 때 구매액은 백화점이 더 많다. 큰 중심지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용 빈도는 우리가 아무래도 슈퍼를 더 자주 가겠죠. 백화점 맨날 가면은 조금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우리가 예뻐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용 빈도는 이렇게 저차 중심지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종주도시. 종주도시는 수의도시, 머리 숫자를 쓰죠. 수의도시는 머리가 우리 인간에서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1위 도시가 수의도시가 되겠네요. 2위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되겠고 수의도시는 서울이 되겠죠. 1위 도시가 2위 도시 인구가 2배가 넘으면 그걸 종주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부산의 인구가 약 340만, 45만 이렇게 되니까 2배가 훨씬 넘죠. 그러면 서울을 종주도시다. 예를 들면 종갓집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죠. 종갓집. 종갓집에서는 되게 이제 장손이 있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면은 재산을 물려줄 때 장손한테 반절 이상을 주겠죠. 명문 종갓집이라면 왜 장손이 그 집안을 다 계속 대를 이어서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한테 많은 걸 물려주는 거 그런 의미가 종갓집이 되겠죠. 그래서 종주도시도 첫 번째 도시가 지나치게 많이 성장한 되게 개발도상국에서 수도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로 많이 모여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수도가 이렇게 많이 커지는 것을 종주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중심지로는 정육각형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큰 도시, 작은 도시, 더 작은 도시 이렇게 도시는 체계를 이룬다, 계층을 이룬다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10대 도시들을 나타낸 것이 되겠네요. 서울은 계속 1위 도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자, 서울은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이렇게 인구가 1000만 정도, 부산은 이제 300만이 조금 넘는 도시. 그 다음에 인천하고 대구는 이제 순위가 바뀌었죠. 대구가 항상 3위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인천이 300만에 육박하고 대구는 250만 넘었다가 250만도 무너져 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대전하고 광주도 자리를 바꿨죠. 쭉 광주가 언제까지 컸나요? 1980년대까지는 광주가 더 컸었죠. 대전이 150만이 좀 넘었고 광주가 150만이 좀 못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이제 울산이 한 120만 가까이 되겠고 수원도 한 120만 가까이 되겠죠. 머지않아 이제 역전이 되겠죠. 또 수도권에 있고 서울 주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성장력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창원은 좀 반칙이죠. 전주보다도 항상 동생이었는데 옆에 있는 마산과 진해를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우리 전주는 전주 완주 같은 지역인데도 통합이 안 되는데 경상도는 옆에 있는 다른 도시까지도 통합을 해갖고 도시 사이즈를 100만 넘게 이렇게 키워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죠. 그래서 경상도는 이렇게 단결이 잘 해가지고 국가에서 많은 돈을 이렇게 뺏어서 가죠.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구 많은 피해를 봤는데 또 1조 국가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줬는데 또 1조를 더 가져갔죠. 떼써가지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전라도는 특히 전라도 중에서 남도보다는 전라북도가 여러 면에서 소외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끝에 도시는 요즘에 이제 용인이 엄청나게 용인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막 그러면서 성남은 아직도 100만이 다 안 됐고 용인이 이제 100만이 훌쩍 넘어가지고 용인.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도 성남보다도 이렇게 100만이 넘어섰죠.
자, 다시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 10대 도시. 우리나라 10대 도시에서 4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죠. 거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이렇게, 있죠. 서울, 인천, 수원, 용인까지 수도권에 있는 게 4개.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되니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죠. 만큼 수도권 쪽의 도시들이 많이 발달이 됐다. 그 다음에 울산이나 창원은 이제 공업도시 형태로 많이 성장한 친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70년대 이렇게 70년대 우리가 국토 개발을 하면서 이런 데들을 거점 도시로 지정해서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니까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주로 이제 대도시다. 그래서 대도시, 유성도시, 공업도시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10대 도시에서도 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전주를 보게 되면 전주도 언젠가 10대 도시 안에 들었었죠. 60년대에는 전주가 랭킹 7위였는데 지금은 랭킹을 셀 수 없을 만큼 저 뒤로 밀려났겠죠. 창원은 마산과 진해를 합쳐서 이렇게 좀 반칙적으로 성장한 것이 되겠죠. 용인은 최근에 수도권 지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급성장하는 도시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도시화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도시화는 이제 1960년도에 보면은 이제 도시의 인구가 40%가 안 됐고 농촌의 인구가 60%가 됐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안 된 매우 가난한 나라, 1차 산업 중심의 나라 이렇게 됐겠고 70년대부터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부터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속한 도시화, 그것을 도시화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일어난다고요?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데 그냥 공업화라고 해두죠. 공업화 때문에 매우 급속한 도시화. 그래서 도시화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속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화가 처음에는 천천히 농경사회에 일어나다가 산업화가 일어나면 급속하게 가속화되고 선진국이 되면 다시 종말 단계에 가서 도시화가 이렇게 초기 단계에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면 급속하게 이렇게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이제 도시에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도시화를 이렇게 가서 80%에서 끝내버리는 그림도 가끔 책에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뭘 뺐다고요? 이런 읍 같은 걸 다 뺐다는 얘기죠. 읍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로 승격돼야 도시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읍도 우리가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2, 3차 산업에 종사한 인구가 이 정도 되니까 도시의 인구도 이 정도 봐주면 이게 더 맞겠죠.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읍은 도시가 아니다 빼니까 우리나라 도시화가 이렇게 80% 근처에서 머무르게 된 것은 읍 인구를 빼버린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더 맞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자, 여기는 우리가 우리나라 도시의 체계, 우리가 도시의 체계, 도시의 계층 구조. 자, 도시의 우리가 체계, 계층 구조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도시는 다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고 그랬죠. 5만짜리 도시가 있고 2, 30만짜리 도시가 있고 50에서 100만급도 있고 100만 이상급도 있고 서울처럼 이렇게 1000만급도 있고,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계층을 이룬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건 도시의 체계다, 계층 구조다. 도시가 큰 놈, 작은 놈, 레벨을 나타낼 수 있으면 계층 구조다. 우리가 여기서는 버스 운행 횟수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도시가 큰 놈, 그 다음에 큰 놈, 그 다음에 큰 놈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으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주제가 도시의 체계 내지는 도시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그냥 부산보다도 대구가 더 커 보이고 이런 것들은 대구와 대전은 교통의 요지라 이렇게 지나다니는 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가에 막혀 있는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도시가 큰 거, 그 다음에 거, 그 다음에 거 여러 가지 레벨로 나뉘게 되면 이런 걸 도시의 체계다. 이렇게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 수업 없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그런데 상당히 불안하기는 하죠. 세계가 급속히 아직도 그런 것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퍼뜨려질지 모를까 해서 여러분들이 고3을 하여튼 집이든 학교든 자기 생활을 충실히 해서 잘 마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모든 온라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